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요거 의식에 따라가는 영화 뉴스 녹음을 진행을 하고 수요일에 원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PC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진행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원래는 주 2회 이제 캐스트가 업로드가 되는데 지난주는 한 번밖에 업로드가 되지 못했고 정말 감동적이게도 언제 캐스트 올라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은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서 뭐 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이라서 그 나이트 시네마에게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거를 모르셨겠죠. 당연히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주신 건데 너무 감동인 게 와, 내 캐스트 업로드를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팟캐스트가요 뭐랄까 제 채널만의 특징인지 전반적인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제 채널은 이상하게 조회수 대비 댓글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가지고 좀 의문입니다. 제가 뭔가 댓글 유도를 잘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샤이 청취자들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조회수 대비 이렇게 댓글이 적어가지고 좀 의문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캐스트로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로 와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트 시네마 제 신규 컨텐츠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라고 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진행을 했었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요거를 이제 올렸고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짧게 말씀드렸던 이니셜인의 벤 씨의 후기랑 그 레옹의 재관람 후기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거를 따로 잘라가지고 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짧은 감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니셜인의 벤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그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못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볼 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녹음을 했는데 이거를 녹음을 하고 나서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설명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 작품을 좀 너무 재미없는 방법으로 좀 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이드해 주신 그 관점에서 다시 영화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다시 보면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조언은 그거예요. 인과관계라든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에 너무 이렇게 목매서 보기보다는 그냥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좀 더 영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제가 좀 이해하기 쉬웠던 딱 한마디는 원치 않은 원치 않은 다정함? 상대방이 원치 않는 다정함?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비극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딱 됐습니다. 그만큼 좀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좀 혹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보신 분들도 충분히 많은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옹 같은 경우는 재관람 후기를 짧게 남겼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디 영좀이라는 채널을 검색하시면요. 제가 게스트로 참여했었던 그 레옹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썰을 좀 풀어놨어요. 요거는 한 1분 30초? 그 정도 영상인데, 그 어디 영좀이라는 그 영화 팟캐스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게스트로 참여를 해서 레옹에 대한 썰을 같이 푼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나씨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파벨만스를 지난 토요일날 심야 영화로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고, 야, 이 거장이 괜히 거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여러 번 설명하느니 한 번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좀 가지고 있는 작품 같기도 했고요. 이 영화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그 감독님 본인의 어떤 자서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뭐든지 그게 뭐든 간에 뭐 사랑이든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은 뭐 본인의 일이든 간에 뭐든 뜨겁게 사랑해본 이들은 모두 다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이 팟캐스트 활동을 시작했었던 제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무언가에 좀 전념해서 몰두해 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인공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열해서 설명하자니 스포일러일 것 같고, 어쨌든 냉정하게 바라보자면은 그다지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을, 그런 불운한 사건들을 그리고 있는 그 시선 자체는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도 이런 비극적이고 좀 슬픈 이야기도 이렇게 따뜻하게 그려질 수 있구나라는 좀 경이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좀 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엔딩이 제 기준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끝내줬습니다. 엔딩 씬이 딱 나오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와, 진짜. 야, 이 감독님은 재치가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엔딩 씬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요 엔딩 씬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너무 궁금하니까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요 파벨만스를 소재로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나이트 시네마 디스코드 서버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나이트 시네마 디스코드 서버에 입장을 하셔서 요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굳이 목소리로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뭐 채팅으로 하거나 아니면 눈으로만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채널에도 라이브로 띄울 테니까요. 그냥 유튜브로만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내일 요 파벨만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지노가 이제 시즌2가 끝이 났죠. 끝이 났는데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가 마지막 회차에서 그 뒤로 갈수록 힘이 점점 빠지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요 카지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즌 1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카지노가 시즌 1, 2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게요. 사실은 그냥 16부작을 8부작씩 나눠가지고 뭐 시즌 1이다 2다 이렇게 억지로 나눠놓은 느낌이 드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시즌 1, 2라는 네이밍이 붙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즌 1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즌 2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던 그 개연성이 없는 스토리 전개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로지 이 캐릭터의 힘에 의존해서, 그리고 배우들의 어떤 포스에 의존을 해서 그걸 끌고 가는 게 조금 시즌 2에 들어서는 더 지나쳐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다 동감하는 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무식이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오늘 회차에선 또 어떤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올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본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엔딩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괜찮게 봤고, 저희 와이프도 이 카지노의 열렬한 애청자였는데, 저희 와이프는 오히려 엔딩을 괜찮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론과는 달리. 엔딩 너무 좀 재밌게 끝났어 라고 하면서 시즌 3도 나와가지고 뒷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뭐 인터넷 여론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 줄 평은요,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무식의 하루, 이렇게 제가 그 짱구는 못 말려의 그 주제가를 빌어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지노의 어떤 그 작법이 뭐랄까, 일반적인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시트콤 형식 같다. 왜냐면은 그 매 회차마다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캐릭터들이 끌고 가는 그게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시트콤의 작법에 가까운 어떤 작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카지노를 볼 때마다 계속 진짜 진짜 이거는 완전 그 시트콤식 전개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 이야기에 좀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매 에피소드가 이제 등장을 할 때마다 오늘은 차무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차무식은 그 일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까, 이런 기대감에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니 이거 스포일러를 안 하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또 안 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시사회 반응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뭐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뭐 기자 시사회 그리고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 모두 다 열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요 크리스 파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크리스 파인이 나온 작품들을 스타트랙 리부트된 그 스타트랙 시리즈부터 좀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 던전 앤 드래곤에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작이 되었었던 어떤 헐리우드에서 제작이 됐었던 판타지물, 헐리우드발 판타지물 중에서 재밌게 보신 거나 아니면 인상 깊게 남은 작품들이 있나요? 떠올려 봤을 때 있으실까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되게 거창하게 시작은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좀 별로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사회 평가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재밌고 재치 있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낚였잖아요. 뭐 이터널즈도 완전 호평이었고, 앤트맨 같은 경우도 시사회 평은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 해외 시사회 평은 참고만 하자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 시사회 평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괜히 그냥 느낌에, 그분들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괜히 느낌에 뭐 평소 기준보다는 조금 더 잘 써주지 않을까, 그 평을,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일반 관객들 시사회 평까지 잘 나와 버리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기대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편도 굉장히 잘 빠졌어요. 예고편도 잘 빠져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던전 앤 드래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오락실 게임 던전 앤 드래곤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물론 그 오락실 던전 앤 드래곤이 훨씬 더 유명하지만 그 TRPG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고 TRPG 던전 앤 드래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컴퓨터 RPG 게임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그 TRPG를 기반으로 다 발전을 해오는 거고, TRPG 중에서도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던전 앤 드래곤이겠죠. 근데 뭐 TRPG의 특성상 뭐 굵직한 뭐 스토리를 따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세계관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요. 재생 시간은 2시간 13분이 되겠고 12세 관람가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그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동명의 작품이 개봉을 했었는데 그거는 완전 폭망했죠. 근데 그거랑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배우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던 크리스 파인, 요 크리스 파인이 이제 주연을 맡아주셨고요. 저는 이상하게 요 크리스 파인의 요 마스크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들까요? 아니, 제가 좀 호감형이야. 이게 그 스타트rek에서 맡아줬었던 그 커크의 어떤 능글맞은 캐릭터랑도 뭔가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이번 던전 앤 드래곤에서 맡으신 역할도 좀 능글맞은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결에서 되게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그 판타지물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전사라든가, 아니면 뭐 성기사라든가, 이렇게 약간 전투력이 좀 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게 직업이 바드입니다, 바드.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 스킬들을 펼치는 그런 직업이에요. 요 바드라는 게. 그래서 여기 그 설명에도 악기를 근접 무기로 써서 두들겨 패고 천둥 피해를 가하는 엽기적인 능력이 붙어 있다. 도발을 던져서 적 최대 3개체의 공격에 분리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디버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보통 이런 판타지 세계에서 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뭔가 그 전투용 캐릭터라기보다는, 전투용 직업이라기보다는 버프나 디버프 마법을 주로 사용하는, 뭐 때로는 뭐 힐러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이제 그 직업으로 묘사가 되곤 하는데, 특이하게 주인공의 직업이 바드라고 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그려질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배우는 미셸 로드리게스라는 배우인데, 요분 누구실까요? 요분. 자, 익숙한 얼굴이죠.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기억을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바타에서 그 헬기 조종사로 나오신 걸로 이제 처음 접했고,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은,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좀 뇌절을 거듭하고 있는 작품 같아가지고, 그, 야, 저게 말이 돼가 너무 심해진 그런 시리즈 같아가지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뭐 굳이 챙겨보진 않아서 그냥 거기에 나오신다 정도만 알지, 뭐 거기서 막 되게 인상 깊은 캐릭터다 이런 기억은 없어요. 그냥 아바타 1편에서 헬기 조종사로 나왔던 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더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셨던 배우입니다. 여전사 이미지의 어떤 배역들을 주로 해주시는 분이셨는데, 요번 작품에서도 직업이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 주로 판타지 세계에서 바바리안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렇게 도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근접 전투를 벌이고, 한국말로 번역을 굳이 하자면은 야만용사로 많이 번역이 되죠. 이 야만용사라는 어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굉장히 거칠고 막 그 근접 전투에 능하고 막 힘도 세고 뭐 요런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소 요 배우의 이미지와 맞게 바바리안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요 작품에서 연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우는요, 요 레게장 페이지라는 분이신데, 요 분이 팔라딘 역할이에요. 성기사 역할인데, 지금 요 보면은 되게 훈남입니다. 얼굴도 되게 조망만하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게 되게 잘 생기셨어요. 그래서 브리저튼에서 나와서 열연을 펼쳐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훈남인데 요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오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혼자 되게 진지한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동료들은 전부 다 좀 뭐 실수투성이에 막 농담도 좀 즐겨하고 이런데, 혼자서 막 되게 엄근진 막 정색하면서 이렇게 그 파티원들을 어우르는 뭐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도 한 명 필요하죠. 전부 다 까부리면 무슨 재미겠어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좀 정색하는 인물도 한 명 좀 있어줘야 주변에서 막 까불까불 거리고 뭐 실수도 하고 막 그럴 때 좀 더 이제 코믹 요소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미지가 겹치는 영화가 있지 않나요? 저는 왜 이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생각이 나지? 되게 유쾌한 분위기의 어떤, 그러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물론 SF물이고 이건 판타지물이기 때문에 뭐 둘 다 뭐 장르는 엄연히 다르지만 어떤 상상력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장르라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 무비라는 거에서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호빗 시리즈도 생각이 나고 맞아요. 설명을 읽어보자면은 시사회 평가랑 평점이 매우 좋다라고 하고요.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평이 있네요. 그만큼 영화가 잘 뽑힌 것 같아서 사실상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번 주 평일 스케줄이 다 차 있어가지고 평일에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주말 심야 영화로 좀 달려가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배우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자니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라 가지고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휴그랜트가 나옵니다. 제가 왜 휴그랜트를 소개드리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살이 쪘지만 살이 빠졌을 때 휴그랜트랑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네, 휴그랜트 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눈꼬리가 좀 처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휴그랜트랑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대학생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10kg가 더 빠져 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근데 뭐 나중에 휴그랜트가 뭐 불미스러운 일에도 많이 휩싸이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생긴 배우를 닮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되게 영국 신사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살이 찌고 난 다음에는 뭐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뭐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지금보다 10kg 빠졌었던 대학생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빌바오님이 저는 예전에 정우성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저렇게 또 고급스럽게 먹이시네요. 네, 그 복싱용으로 훅이라고 하죠. 돌려치기.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휴그랜트가 아마도 그 악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고편만 봐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작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토라는 남자가 개봉을 합니다. 요거 어디서 좀 약간 익숙한 제목인데? 라는 이야기 생각이 드시죠? 요게 소설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도 이미 한번 만들어졌었죠. 거기에 헐리우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톰 행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오토라는 남자라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한 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톰 행크스가 맡았던 배역들을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뭐 따뜻한 이미지의 그런 배역들을 맡아 오셨는데 요것도 시작은 되게 심드렁하고 시니컬한 캐릭터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훈훈한 결말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맡아왔던 결과 비슷한 결의 캐릭터를 연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국내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시사회 평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오베라는 남자 그 소설이 국내 출간됐을 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죠. 많은 분들이 좀 즐겨 찾아서 읽으셨던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 시놉시스는 나 혼자 사는 까칠한 이웃 남자 오토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오토는 죽고 싶은 타이밍마다 이를 방해하는 이웃들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 뜻하지 않은 이웃들과 사건들로 인해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라고 하네요. 톰 행크스 주연이고 그리고 원작이랑 조금 변주를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원작을 보지 못해서 이게 어떤 변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영화를 보라고 한다면 1순위로 아까 소개드렸던 던전 앤 드래곤을 볼 것 같고 그 다음 작품을 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시간 남을 때 한 편 더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요 오토라는 남자를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 소개해드릴 작품들은 사실 이렇게 좀 굵직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성 이런 걸 떠나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블록버스터로 제작된 작품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샷건 웨딩이라는 작품인데요.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약간 이 예고편을 봤을 때 느낌은 제니퍼 로페즈라는 굉장한 유명한 그 연예인이 출연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B급 코미디 액션 냄새가 좀 나요. 주인공 인물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식에 해적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그 하객들이 이렇게 뭐 해적들을 물리치고 뭐 그런 내용인가 봐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네, 그런 작품이니까 제니퍼 로페즈 팬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B급 정서 액션 영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서멀 같은 하늘을 보고 싶었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이 뭐 기존의 유명한 작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사전 정보가 없는 작품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박스 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작품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 요 두 작품이 박스 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나오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잠식당한 한국 극장가라고 하면서 뭐 막 이래도 되나 뭐 일본의 뭐 문화적인 침략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던데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경쟁작인 한국 영화를 뭐 제대로 된 작품이나 내놓고 그런 비교를 해야지. 아니 무슨 그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창고에 짱 박혀 있었던 창고 영화들을 뒤늦게 이렇게 개봉시켜 놓고는 뭐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일본 문화에 잠식당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 맞는 말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스즈메 문단속이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서 지금 박스오피스 1, 2를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극장가에 그나마 그 비싼 표값을 주고 볼만한 작품은 그나마 그 중에 그거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 문화에 우리 한국 극장가가 점령을 당해서가 아니라 지금 비싼 돈을 주고도 볼만한 작품은 그거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전후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그 다른 작품들에 관심이 없는 그냥 일반 관객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워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 쓸 때 좀 명색이 영화 기사인데 뭐 다른 작품이랑 좀 비교도 해보고 뭐 그렇게 좀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을 보고 왔다는데 이거 혹시 이거 일본 영화라고 하던데 좀 야한 거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아닌데요? 스즈메의 문단속은 뭐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전혀 뭐 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본 뭐 지진을 다루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저는 문단속이라고 하길래 스즈메는 문단속을 왜 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야한 영화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고등학생 아들이 그 스즈메의 문단속을 봤다고 했을 때 좀 되게 좀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막 빵 터졌습니다. 야, 스즈메의 문단속을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지금 여기 다 성인이시죠? 지금 이 프렌드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성인분들이시죠?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 흥행을 하니까 국내 에로 영화계에서 발빠르게 패러디물을 내놨습니다. 그 아지매의 뒷문당속이라는 작품이 실제로 지금 영상등급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갔고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되게 웃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희 그 단톡방에 계신 저희 청취자분께서 실제로 그 아지매의 뒷문당속이라는 작품이 지금 심사 중이에요라고 하면서 그 스샷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에로 영화계의 패러디의 한계는 없구나. 스즈메의 문단속이 흥행하니까 발빠르게 이런 패러디물을 내놓는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좀 웃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하는 작품은 여덟 번째 감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희 그 회사 사람들이랑 그 회사 행사로 그 오전 근무만 하고 다 같이 영화 관람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니셜인의 벤시를 봤고요. 이니셜인의 벤시 포스터가 이제 남자 배우 두 분이 이렇게 찍혀 있는 포스터잖아요. 제 옆에 앉으신 저희 그 부서분이 저한테 혹시 이거 게이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요새 그런 작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아닐 거예요. 뭐 이니셜 인의 벤시는 그런 작품은 아마 아닐 겁니다. 뭐 포스터에는 남자 배우 두 분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정보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드리자마자 그 영화 그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그 영화 상영 전에 틀어진 예고편이 이 여덟 번째 감각 예고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동성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예고편에서도 이 남자 배우 두 분이서 좀 그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리고 되게 그 말캉말캉한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제가 방금 이거 동성애물 아닐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그런 예고편이 딱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동성애물 이니셜인의 벤시 그 동성애물 아닌 거 맞아요? 이게 동성애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이라면은 요런 예고편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런 예고편 틀어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막 되게 확언하면서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감상을 했죠. 그 상태로 좀 아리까리한 상태로 감상을 했는데 다행히 이니셜인의 벤시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고 이 여덟 번째 감각의 예고편을 왜 하필 이니셜인의 벤시 상영 전에 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번째 감각이라는 작품이 동성애물인데 되게 좀 특이한 거는 요 유튜브에서 요 공식 예고편에 들어가 보면은 댓글이 이게 한국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다 영어 댓글이에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놓으셨고, 이게 국내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는 작품 같거든요. 요런 그 BL물이라고 하죠. 보이스러브라고 해서 BL물인데, 요런 BL물들을 그 뭐랄까, 단순히 그냥 생각했을 때, 저런 걸 누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BL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 표면 위로 나와가지고 저 BL물 봐요라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BL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여덟 번째 감각이라는 작품도 지금 얼핏 딱 들었을 때 에이 그런 소재 누가 봐요? 아 그런 영화 누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뭐 극장에서 흥행은 못할지언정 뭐 OTT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시장에서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설사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글로벌하게는 조금 입소문을 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흐르다라는 작품인데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 진영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엄마의 죽음. 아빠가 운영하던 공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진영은 아빠를 외면할 수도 캐나다행을 포기할 수도 없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감독님의 연출 의도를 읽어보면요. 가깝고도 먼 부녀 관계에 대해서 늘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딸이 어떻게 서로를 대면하고 변화해 가는지 담담하고 솔직하게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제작 의도를 밝혀주셨네요.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 요 부산 평화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시내 21에 들어가서 그 평론가 평을 보면은 심지어 평이 상당히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좀 아버지랑 사이가 좋은 분보다는 아버지랑 사이가 좀 대면대면하지만 뭔가 좀 그래도 좀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요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좀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찬란한 나의 복수라는 작품인데요. 공소시효 만료 후 3년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났다. 뺑소니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형사 류이제는 범인을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를 넘기고 가정마저 무너진다. 피폐한 일상을 술로 달래다가 남원으로 전출되어 엄소연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던 찰나 우연히 아들을 죽인 범인 임학촌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가요. 허준석 배우님이십니다. 요분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분이시죠. 주로 주연보다는 감초 조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조연으로 나올 때마다 신 스틸러 역할을 톡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눈에 담았던 거는 그 이병헌 감독의 작품인 극한 직업에서 그 처음에 그 통닭집 인수하러 간 그 조폭
그 똘마니 부하로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 너무 좀 능청스럽고도 재밌게 연기를 해주셔서 좀 눈도장을 팍 찍었는데, 그 다음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인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는 그런 PD 역할이죠. PD 역할을 되게 감초스럽게 잘 소화를 해주셔서 되게 인상 깊은 조연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요분 설명을 읽어보니까요,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에는 모두 출연을 했다고 하시네요. 큰 역이든 작은 역이든 간에 이병헌 감독님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조연으로 나올 때는 뭐 되게 각 잡고 꾸미고 나온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약간 까불까불 거리거나 아니면 되게 진지한 빌런으로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잘 몰랐는데, 지금 요 프로필 사진 각 잡고 이렇게 탁 찍은 사진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시다. 그죠? 그래서 야, 배우들은 정말 그 작품에 나올 때 배역에 따라서 이렇게 수석에 꾸며서 그렇지, 각 잡고 꾸미면은 이렇게 조연 배우들도 전부 다 잘생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멜로가 체질에서 이렇게, 그래요, 드라마 PD 역할로 나오시고, 맞아, 이 스위트홈에서 요 그 빌런 역할로 나오셨는데 되게 포스 있게 연기를 잘 하셨죠. 그래서 요 스위트홈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맨날 뭐 좀 까불까불거리는 가벼운 역만 하실 줄 알았더니, 요 스위트홈에 나와서 굉장한 그 카리스마 있는 빌런 역도 잘 소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 그 작품들도 보면은 주연보다는 전부 다 조연, 단역, 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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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역, 조연, 이렇게 대부분 조연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제 주연으로 연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고편 보니까 연기는 굉장히 훌륭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그 물론 제가 이 작품을 본 건 아니지만 괜한 우려를 한번 해보자면은, 명품 조연 분들이 이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주연 역할을 꿰차고 개봉하는 영화는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물론 예외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예고편만 봤을 때는 뭐 괜찮게 뽑힌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개의 밤이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합니다. 그 지금 이 쭉 소개드리고 있는 작품들은요, 뭐 거대 자본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블록버스터라거나 뭐 그런 작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21에 들어가서 평점 조회를 해보면은 평론가 평점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작품들이니까요. 한번 관심은 한 번씩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의 밤 같은 경우는 엔진 고장으로 예정에 없던 도시에 불식착한 유혹행 비행기, 레이오버 호텔에 묵게 된 6명의 여행객들은 낯섦과 설렘, 비밀과 진실, 폭로와 고백 사이, 저마다의 이유로 요동치는 잠들 수 없는 밤과 마주한다 라고 하는데, 여섯 팀의 각자의 사연을 풀어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배우 중에서 눈에 띄는 분은 요분이시죠. 더 글로리 시즌 1에서 송혜교 배우의 선배로 나오는 그 배우시죠. 요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다음은 엘 카미노라는 작품인데, 요 방송인 손미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인 엘 카미노를 걸으면서 찾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작품이고, 요 다큐멘터리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편 보면은 요 손미나 씨 혼자 나와요.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이 길을 걷기 전에 저와 걸은 후에 저는 뭐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나레이션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중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무한궤도라는 작품인데요. 요거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무한궤도 가면 속의 거짓말 요거 치셔가지고 예고편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고편 보고 빵 터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단톡방에 계시는 저희 청취자 중에 한 분은 요 예고편을 보고 난 다음에 예고편을 PPT로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괴랄한 예고편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작품 그 시간 나실 때 유튜브에서 무한궤도 가면 속의 거짓말 치셔가지고 예고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쯤은 볼만한 굉장히 신선한 예고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끝났습니다. 근데 뭐 요약을 하자면은 사실상 뭐 극장에서 볼만한 작품은 요 던전 앤 드래곤, 오토란 남자 요 두 작품 정도는 극장 가서 볼만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뭐 극장에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나중에 OTT로 공개됐을 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화 뉴스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별점 수정을 오랜만에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원래 만점이 아니었는데
만점으로 격상시킨 작품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이후드,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버닝, 비포 선셋, 컨택트, 양들의 침묵, 킬빌 1, 2. 요 작품들이 원래는 4.5점이었는데 5점으로 이렇게 평점을 상향시켜서 만점을 주셨습니다. 그 이동진 평론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국내 평론가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 활동이 되게 개인적으로 반가운 게, 영화라는 게 언제 보더라도 항상 그 평가가 일정할 수가 없어요. 뭐, 그날은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봤을 때는 또 감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감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저한테는 레옹 같은 영화가 그런 건데요. 레옹은 20살의 저에게는 5점짜리 영화였는데, 최근에 다시 본 저에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약간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불편한 지점들이 보이면서, 이제 와서 5점 주기에는 좀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과 사고라든지 가치관이 바뀜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이렇게 충분히 평이 바뀔 수가 있고, 이동진 평론가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의 과거의 평점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평론가라는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좀 반갑네요. 네, 그래요. 이동진 평론가님의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뭐 다른 작품들도 어떻게 평점을 변화를 시켰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레드클리프, 해리포터로 유명한 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드디어 오랜 여자친구인 에린 다크와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슬픈 게요. 그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해리포터의 본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작품에서 정말 저런 역할은 왜 한 거야 싶을 정도의 기괴한 역할이나 엽기적인 역할, 아니면 눈에 확 띄는 그런 역할들을 엄청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사가 뜰 때 해리 이제 아빠가 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뜨고 있어서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속 지금까지도 해리포터로 불리고 있구나라는 좀 슬픈 그런 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조커2에 나올 예정인 레이디 가가의 할리퀸, 요 스냅샷이 떴습니다. 요걸 보고 느꼈던 거는 잘 어울린다가 첫 번째 감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살을 정말 많이 뺐구나.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의 모습이랑 지금 요 할리퀸 촬영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랑 요 조커2 촬영 현장에서 찍힌 요 할리퀸 사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는 그래도 살집을 좀 찌우신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 살을 많이 빼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게 그 조커라는 캐릭터가 완전 앙상한 뼈만 남은 인물이잖아요. 거기에 맞춘다고 좀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많이 애볐다라고 하죠. 애볐다. 네, 살을 굉장히 많이 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스샷을 보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야, 이렇게 분장해 놓으니까 완전 뭐 할리퀸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는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죠. 그래요. 그 조나선 메이저스가 지난주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뭐 풀려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체포가 됐고요.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유는 뭐 그런 겁니다. 요 조나선 메이저스가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를 여자친구가 봤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조나선 메이저스가 여자친구를 뭐 목을 조르고 뭐 폭행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그 조나선 메이저스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무죄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사건은 뭐 결론이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자친구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약간 나비 효과로 과거에 대학교 시절 때 가혹행위를 했다, 뭐 소시오패스였다, 이런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나선 메이저스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10대 시절에 뭐 비행 청소년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뭐 유명한 일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많이 갱생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좋은 활동들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도 과거에는 좀 저런 불량 학생이었지만 최근에는 개가천선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요런 여자친구 폭행 사건이 터지고, 이제 과거의 대학생들
그 대학생 때 행했던 어떤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배신감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폭행 사건의 진실이 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 뭐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좀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조나선 메이저스 같은 경우가 그 MCU의 미래를 책임질 캉이라는 빌런을 맡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가 만약에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이 될 정도의 이슈가 터져버린다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그 MCU 작품들이 다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막 로키랑 앤트맨에서 겨우 캐릭터 소개하고 이제 좀 열심히 해볼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CU를 정복하랬더니 현실 세계를 정복하고 있냐라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쇼트, 돈 룩업의 감독이신 아담 맥케이 감독의 신작의 캐스팅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로버트 패틴슨, 에이미 아담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포레스트 휘테커, 다니엘 데드와일러가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이 캐스팅은 완전 짱짱하죠. 짱짱하고. 근데 그것도 그럴듯이 이 아담 맥케이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작품마다 전부 다 괜찮았어요. 블랙 코미디 성격을 띠면서 현실 풍자도 낭낭하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코미디를 풍자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작품들이 싹 다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배우들도 요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하는 거를 뭐 괜찮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에버리지 하이, 에버리지 빌드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라고 하고요. 로버트 패틴슨이 살인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싶어하는 연쇄살인범 역할이고, 에이미 아담스는 연쇄살인범으로부터 법 개정 로비 의뢰를 받는 로비스트라고 하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연쇄살인범의 흔적을 쫓는 은퇴한 경찰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요 시놉시스만 딱 읽어봐도 또 풍자물이겠구나, 또 블랙 코미디물이겠구나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그 네이버 공포 웹툰 중에 굉장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작품이죠. 옥수역 귀신이 영화화가 됩니다. 그래요. 옥수역 귀신 영화가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그 한참 그 공포 웹툰이라고 막 화제가 됐을 때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뭐랄까, 그 웹툰 작품 자체로 좀 무서운 공포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점프스케어식의 놀래키기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이게 뭐 저는 그런 걸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한참 막 그 화제가 되고 있을 때도 약간 좀 그냥 별로였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공포가 맞나라는 생각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깜짝 놀래키기지 이거를 공포라고 할 수 있나? 진짜 공포는 이런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도 그렇고 뭐든 간에 놀래키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구장창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그 점프스케어 씬이 나오기 전에는 그 화면 구석에 3, 2, 1 이거 띄워주는 거를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싫어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서 데드 스페이스라는 작품이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요 게임 같은 경우가 공포 게임입니다. 막 외계 괴물도 막 나와가지고 사람 막 살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게임 옵션 중에 되게 재밌는 옵션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그 되게 잔인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놀랄 수 있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미리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 떠요. 잠시 뒤, 다음 장면에서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장면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고가 미리 떠요. 근데 그런 거를, 공포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몰입을 망친다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쫄보의 입장에서는 그 옵션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옵션을 켜놓고 너무 쾌적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 놀래는 거 너무 싫어요. 이 옥수역 귀신이 개봉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했던 영화 소식은 다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영어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